자, 그 다음 4번 농약의 약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약의 약해는요, 농약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농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작물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해작용, 농약의 부작용으로 작물에 나타나는 해작용을 우리가 농약의 약해라고 부릅니다. 약해를 구분할 때 급성, 만성, 후작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급성적 약해는요, 낙엽, 낙과 이런 것들이고요. 만성적인 거는 생육이 억제되거나 품질이 감소하는 것. 그 다음에 후작물 약해는 2차 약해로 연작할 경우에 작물이 양이 줄거나 하는 것들을 후작물 약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엽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경엽에 나타나는 증상. 자, 농약의 약해로 인해서 경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백화. 잎의 다양한 부위에 백화, 황백화 등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백화 현상은 주로 이 색소 중에 카로티노이드 색소 저해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괴사. 괴사 현상은 잎의 다양한 부위에 일부 기관들이 죽는 것. 네, 일부 기관들이 죽는 걸 우리가 괴사라고 하고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산화되어서 갈색, 회백색, 황갈색 등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엽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낙엽, 황화, 괴사 후에 잎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매년 3월에서 6월에 떨어지지만 농약에 의해서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기형적인 잎이 난다. 옥신 활성약제를 뿌리면 이 호르몬성 증상으로 발생되고요. 컵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약해가 과실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낙과, 기형과, 약반, 착색 저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낙과는 우리가 이 식물의 호르몬 중에 이렇게 성숙, 그쵸? 예, 성숙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에틸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틸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양분 공급 부족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농약에 의해 많아지거나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 현상도 약해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형과. 개화 전후에 약제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요. 종자가 작아지거나 생육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 이 약반은요. 약해에 의한 반응들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녹과. 착색이 되지 않아서 그 녹색 그대로 있는 과실을 의미하고요. 과피의 거칠어짐, 그 다음에 갈색 및 흑색 반점, 또 과피가 그을리는 현상, 또 유침상의 일부 약반 등이 있고 심하면 열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약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착색 저해, 유제살포시 딸기, 감귤 등에서 착색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포도의 과분 형성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실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물의 특성도 있어요. 약해로 인한 작물의 특성. 자, 첫 번째 품종. 과수의 경우 품종 간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소의 경우에는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체되면서 이렇게 약해가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작물의 형태에 따라서도 약해가 발생되는데 면적당 농약 부착량이 많거나 중량당 부착량이 많은 경우에 약해가 잘 나타나게 되고요. 약액이 모이기 쉬운 곳에서도 약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재배 조건에 의한 약해도 있는데요. 노지 재배 또는 시설 재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고 일반적으로 연약한 묘에서 약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 조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자, 그리고 이 생육 단계에서 약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교기나 생육 초기엔 이 약해 감수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장 과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발화의 특성에 따라 약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토양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약해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광 같은 경우는 농약 살포 후에 이 광 조건이 강해지면 강한 광 조건은 약해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광에 의한 엽록소가 파괴돼서 황화가 발생됩니다. 온도는 작물에 따라서 고온, 저온에서 약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우스 재배는 고온 조건으로 작물이 연약해서 약해가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습도도 약해 발생 원인이 되는데요. 뿌리 흡수되는 농약은 이 저습 조건에서 흡수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다건 조건에서도 건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침투량이 증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 환경에 의한 약해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유기물의 함량이 이 토양 속에 높으면 이 농약의 가용성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약해 발생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발생한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농약의 특성상 이 토양 흡착량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 농약의 피해는 뿌리로 이동해서 약해를 일으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물의 특성 중에서도 약해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해를 방지하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약해를 방지하는 대책. 첫 번째, 비산 방지 제재를 사용하고요. 약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마이크로 캡슐제, 고분자 화합물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활성탄을 이용한 물리적 해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해 경감제를 이용을 하고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해를 방지하는 대책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 항목들 전체적으로 약해가 왜 발생되는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좀 개선해 주면 약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번 농약의 구비 조건.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사실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충학 할 때도 이 살충제가 나오죠. 네, 같은 내용이 좀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농약의 구비 조건은 첫 번째 적은 양으로 약효가 확실한 게 좋고요. 두 번째 농작물에 대한 약해가 없는 게 좋고 인축의 독성이 없고 어류에 대한 독성이 낮을 것. 다른 제재와 혼용 범위가 넓을 것. 그 다음에 천적 및 유해곤충에 대해서 독성이 낮거나 선택적일 것. 자, 값이 싸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 편리한 것.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을 것. 네, 이런 것들이 농약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6번 포유 동물에 대한 급성 독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성 독성의 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을 이렇게 표로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시험 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반수 치사량이라 그래요. 반수 치사량, LD 50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반수 치사량의 이 단위는 이 킬로그램당 몇 밀리가 들어갔을 때 절반이 죽느냐, 이제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먼저 급성 경구 입으로 흡입을 했을 때, 급성 경피 피부로 흡수를 했을 때 이제 다르다는 얘기고요. 먼저 1급 맹독성이라 그래요. 이 맹독성은 이 고체인 경우에는 5mg, 그 다음에 액체인 경우에는 20mg.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섭취를 했을 때, 경구를 통해서 섭취를 했을 때 고체인 경우에 1kg당 5mg으로 절반이 죽었다. 이러면 이거는 맹독성 농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액체인 경우는 조금 고체보다는 양이 조금 많게 허용을 해요. 그래서 20mg, 1kg당 20mg 미만일 때 반수가 죽었다. 이것도 맹독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경피는요. 10mg 고체인 경우에 10mg이 맹독성, 액체는 40mg이 맹독성에 해당한다. 두 번째 2급을 우리가 고독성이라고 합니다. 고독성은 고체인 경우에는 5에서 50 미만, 액체인 경우에는 20 이상 200 미만. 그 다음에 그 경피의 경우는 고체인 경우는 10 이상 100 미만, 그 다음에 액체인 경우는 40 이상 400 미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급은요, 보통 독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독성은 50 이상 500 미만, 그 다음에 200 이상 2000 미만,
급성 경피는요 100 이상 1000 미만. 그 다음 액체는요 급성 경피의 액체는 400 이상 4000 미만이다. 자, 그 다음에 저독성은 이제 4급인데요. 저독성인 경우는 500 이상 고체는, 액체는 2000 이상. 그 다음에 고체는 1000 이상, 경피에서도 액체는 4000 이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편하게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급성 경구인 경우 5mg 미만으로 넣었는데 반수가 죽었다. 그럼 맹독성이죠. 자, 그러면 이 기준만 하나 암기하세요. 고체는 5, 액체는 20이다. 급성 경구인 경우에. 그러면 5mm 미만일 때잖아요. 맹독성이. 그러면 고독성 2급은 1급이 5mm니까 5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50 미만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액체도 20 미만이 맹독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20부터 2급은 1급이 20 미만이니까 2급은 20부터 또 공을 하나 더 붙여요. 200까지. 자, 고체인 경우에 급성 경피 고체인 경우에 10이잖아요. 10 미만이면 맹독성인데 그러면 2급은 고독성은 10에서부터 공 하나 더 붙여요. 그럼 100까지. 자, 쉽죠? 40은 액체는 40은 2등급에서는 40부터 공 하나 더 붙여요. 400.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공을 붙여가면서 늘려가면 이 공식이 쉽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급이 맹독성, 2급이 고독성, 3급이 보통독성, 4급은 저독성. 이렇게 각각의 수치를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급성 독성의 표시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반수 치사량 LD50이라고 표시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분류를 보시면 반수 치사량이 kg당 30mg 이하인 경우를 우리는 독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반수 치사량이 50에서 300mg 이하의 것을 우리는 극약이라고 해요. 극약. 그 다음에 반수 치사량이 300mg 이상인 것, 그러니까 300mg 이상을 섭취해야 반수가 죽는다. 이런 것을 우리는 그냥 보통약이라고 구분을 해요. 자, 극약과 보통약에 속하는 것, 이 두 가지, 2번, 3번, 이 극약과 보통약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저독성 농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약의 독성을 얘기할 때 보통 유기인계 살충제, 그 다음에 무기염속의 살충제를 비교를 하는데요. 유기인계 살충제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 독성이 강하면서 이 동물체 내에서 비교적 빨리 분해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좀 분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무독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주로 급성 중독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인계 살충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분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속의 살충제는 대부분 안정된 화합물로 동식물체 내에서 거의 분해가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지방층이나 뇌신경에 축적이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기염속의 특히 무기 화합물로 만들어진 이 농약들은 사용을 지금 다 금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살충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급성 정도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유기인계 살충제에서 이 급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환경 생물에 대한 독성, 이제 어독성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생물에 대한 독성 중에 어독성. 살포한 농약이 강우나 관계수 등에 의해서 하천, 호수와 직결되어서 각종 어류의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어독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독성 1급과 어독성 2급에 해당하는 농약은 이 포장지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자, 어독성에서도 반치사 농도가 있는데요. 48시간 후에도 50%가 견뎌내는 약재의 농도, 이거를 어독성의 반치사 농도다.
어독성의 반치사 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약자로는 TLM으로 표시하고요. 벼 재배용 농약은 잉어에 대한 어독성 2급 또는 상급에 속하는 농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재 형태별로 유제, 수화제, 수용제 순으로 어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 수화제, 수용제 순이다. 자, 분재와 입재는 어류에 대한 독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어류들은 이 알에 대해서 감수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은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중독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수온이 높으면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져서 오히려 독성이 좀 더 빨리 퍼질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표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먼저 1급 맹독성이라고 하는데 잉어의 반치사 농도가요 0.5 미만이면 맹독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하천에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고요. 2급은 고독성인데요. 0.5에서 2 미만입니다. 2mg. 그래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을 금지합니다. 3급 보통 독성은요. 리터당 2mg 이상일 때 반수가 48시간 후에 치사하는 양을 얘기하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영향이 이 정도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독성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데 0.5, 0.5에서 2, 2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환경 생물에 대한 독성 중에 유용 곤충에 대한 독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꿀벌에 대한 독성, 누에에 대한 독성, 천적군에 대한 독성.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환경 생물에 대한 독성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조류에 대한 독성도 맹독성 농약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파라티온 유제인 경우 과수 이외에 모든 작물의 사용을 일단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티온 유제를 사용하려면 산림청이나 농협이나 이런 조달청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농약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믹 입제, 이것도 소나무 이외의 모든 작물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자, 파라티온 유제는 과수는 사용할 수 있고 태믹 입제는 소나무 방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도 공급을 그래서 산림청의 허가사항이고요. 그 다음 과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호리마트 입제, 그 다음에 침투성 살충제인 슈라탄 이런 것들은 조류에 대한 독성이 지금 현재 밝혀져 있어서 일부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하는 이런 맹독성 농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농약의 1일 섭취 허용량 ADI라고 하고요. 이 공식은 최대 무작용 양량 NOEL 곱하기 안전계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약의 1일 섭취 허용량을 구할 수 있는데 농약을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이 시험 동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농약의 최대 양량 이걸 우리는 최대 무작용 양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최대 무작용 양량을 구한 다음에 이 값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곱한 값을 우리는 농약의 1일 섭취 허용량 ADI라고 한다. 자, 체중에 따라서 이 섭취 허용량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이 최대 무작용 양량 NOEL이라는 거는요. 이 최대 무작용 양량은 농약의 1일 섭취 허용량의 설정 기준이 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농약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식품 중에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약이 들어간 뭐 식품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은 농약의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에서 허가를 받고 생산 또는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MRL이라고 하고요. 농약의 최대 잔류 허용량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1일 섭취 허용량, 앞에서 구해봤던 ADI, 네, 이 1일 섭취 허용량에다가 국민의 평균 체중을 곱해요. 그리고 해당 농약이 사용되는 식품의 1일 섭취량, 즉 식품 개수라고 합니다. 이 식품 개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면 최대 잔류 허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급성, 독성 농약의 중독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 공식은 만성 독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 식품 개수 있죠? 네, 이 식품 개수는 전 식사에 대한 농약의 잔류가 문제되는 식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식을 크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농약의 1일 섭취 허용량, 그 다음에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 자, 그 다음 9번 농약의 잔류성에 관여하는 요인. 이게 이제 산업기사에서 농약의 잔류성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농약의 잔류성에 관여하는 요인은 농약이 이 구조적인 안정성이 클수록 오래 잔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작물체 표면에 굴곡과 털이 많을수록 또 농약이 오래 잔류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안정되면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오래 잔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굴곡과 털이 많으면 이 흡착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래 잔류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이요. 작물의 표면적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 농약이 이렇게 접촉되는 부피의 면적이 클수록 잔류성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네. 하지만 중량이 무거울수록 잔류성은 적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밀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이 무거운 거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농약이 그 속까지 깊이 침투하지 못하니까 잔류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농약을 제재할 때 이 전착제를 써서 농약을 제재하면 작물체의 부착량을 많게 하겠죠. 그래서 이 잔류량도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농약의 잔류성은 이 농약의 구조 안정성이 클수록 잔류가 오래된다. 그 다음에 이 작물체 표면에 굴곡과 털이 많을수록 잔류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표면적이 클수록 잔류량이 많아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착제와 함께 쓸수록 잔류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잔류량이 많아지는 요인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 중량이 무거울수록 오히려 잔류량은 적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농약 중독 시 응급조치를 보겠습니다. 자, 농약이 중독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일단 환자를 안정시켜야 돼요. 특히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 중독일 경우 동요하게 되면 더욱 악화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오염이 되면요, 약액이 묻은 옷을 벗기고 비눗물로 목욕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눈이 오염이 됐을 때는요, 맑은 물로 이렇게 눈을 뜨고 15분 이상 반복해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음독에 의한 중독 시 이렇게 마셨을 경우에는 환자를 앉히거나 이렇게 세우는 게 좋습니다. 눕혀놓는 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따뜻한 소금물을 한 컵에서 두 컵 정도 마시게 해서 일단 구토를 유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구토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황산 나트륨이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소다를 복용하면 이 배변이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활성탄을 복용하면 이제 속에서 이 농약의 성분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호흡이 약해지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되고요. 환자의 경련이 일어날 때는 솜이나 헝겊 등을 이 사이에다가 끼워줘서 이 자해행위가 되지 않도록 방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또 흡입에 의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음독이었잖아요. 흡입, 그러니까 마셔서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맑은 공기와 그늘진 곳에 옮겨서 단추와 허리띠를 풀고 호흡하고 쉬도록 하게 하고 이렇게 걷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뜻하지 않게 우리가 농약에 중독되거나 흡입 또는 뭐 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응급조치 또 안전사항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